안녕하세요. 소아암 노하우 심화 과정에 오셔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번 과정은 수험 노하우 연수 심화 과정으로서 우리 미래체험 강사님들께서 수업 활용에 있어서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수업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연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를 맡은 저는 청주 남성초등학교 교사 차진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학생들의 몰입은 강사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효과적인 강의법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수업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사가 교실에 들어설 때 어떤 표정으로 들어서는지 아니면 어떤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어떤 목소리와 목소리 톤으로 인사를 하는지 학생들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본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지 아니면 내 강의에서 학생들이 뭘 배우게 될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 주체인 이 교사로서, 강사로서의 나의 그런 기본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내가 어떤 태도로 강의를 하는지 살펴보면서 내 앞으로의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목표로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의 전달력을 키우는 그 기본기를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학생의 집중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네, 사실 학습 목표를 두 가지를 적었지만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편의상 두 개로 적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려면 강의력이, 강의 전달력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학생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돼야 또한 강사의 강의 전달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키울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당장 내일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인상의 힘입니다. 혹시 우리 강사님들께서는 첫 수업을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 대부분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첫 수업은 2011년 3월인데요. 사실 처음 수업을 했던 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수업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디였는지, 어떤 공간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긴장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설레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 사실 엄청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떤 선생님이 나를 알려줄까? 어떤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알려줄까? 그거 참으로 기대가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사의 설레감, 그리고 수업 준비로서의 어떤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무시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인상은 수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첫 1분에 신뢰의 80%가 형성된다고 하는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매일매일 학생들하고의 상호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뭐 예로 들자면, 저도 사람인지라 피곤한 날도 당연히 있고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무기력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날, 제가 무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서거나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학생들도 무기력하는 거를 많이 보곤 합니다. 반대로 제가 활짝 웃으면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좀 재밌는 거 할 건데 어떻니? 라고 하면 아이들 눈빛이 반짝반짝 하겠죠. 네. 학생과 교사의 구성은 1대 다인으로 특별한 구성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만날 때는 서로의 에너지가 비슷한 크기로 주고받게 되지만,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교사 한 명과 학생 다인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물론 학생들과 1대1 관계를 유지하듯이 개별화 수업, 학생들 하나하나에 맞는 그런 수준에 맞는 수업,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그것은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성장에서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상호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생님 한 명이 주는 에너지가 학생들에게 더 크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업을 하실 때, 혹은 처음 만나는 아이들을 보실 때, 아, 내가 어떤 인상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 수업의 시작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바로 목소리겠죠? 네, 우리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저희가 가진 무기는 목소리죠. 어떤 목소리로 말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목소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도구가 언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는 수업을 하는 그 강사들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천천히, 두 번째 원칙은 크게,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멈춤 활용입니다. 네, 물론 중요한 메시지는 반복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릴 때 받아쓰기 해보신 기억 나십니까? 네. 혹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받아쓰기 지도를 해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한 번 더, 선생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말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고, 그것을 뱉기 때문에 그 속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학생들은 그 내용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됩니다. 처음 듣는 걸 들을 때 빨리 지나가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맞아요. 학생들에게는 우리 어른들이 평소 대화하는 것보다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이 천천히를 잊고 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놓칩니다. 그래서 어른 입장으로선 답답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는 평소 말하는 것보다 최대한 천천히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크게라고 하는 것은 볼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의 크기야 뭐 타고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크게는 명료함입니다. 명료함이라는 건 목소리의 크기, 뭐 발음, 어떤 것도 될 수 있지만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명료한 언어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표현도 사실은 배려의 표현이라 좋지만 학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뭐뭐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명료한 표현 아니면 먼저 A를 하신 후에 B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명료함을 가져간다면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효과가 납니다. 마지막은 멈춤 활용입니다. 네. 이렇게 잠깐 멈추게 되면 사람들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네, 멈춤이라는 건 강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수업의 핵심은 집중입니다. 제가 방금 집중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2초 정도 멈춰 보았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중요한 표현 앞에 이렇게 멈춰주면 사람들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 멈추게 된다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는 반복하는 건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지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뜻을 두 번, 세 번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학생들 머릿속엔 오랫동안 기억이 날 것입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하실 때, 어떤 게 중요하지? 어떤 게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수업에 들어가실 텐데요. 그 앞에 천천히 크게 멈춤 활용, 그리고 반복. 아마 의도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수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몸짓과 시선입니다. 네. 학생들이 보는 선생님의 모습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처음 수업하시기 전에는 거울 앞에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연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네, 의도적으로 연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몸짓과 시선으로 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서 계세요. 그리고 학생들은 앉아 있고요.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앉아 있는 학생들, 키가 작은 학생들의 시선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 그러면 내 하반신보다는 당연히 상반신이 더 잘 보일 거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학생들에게 가장 집중시킬 수 있는 눈, 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학생들이 앉아 있는 위치가 다 다르니까요. 위치는 각도에서 어떻게 보일지. 사실 이걸 의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한두 번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제스처를 사용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잠깐 누구를 봤다가 누구를 볼지, 한두 번 정도는 연습해 보시면 효과적인 강의 기본기가 만들어집니다. 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몸짓과 시선을 활용하면 메시지를 증폭할 수 있죠. 눈은 네, 학생에게 유지시키면서 손은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눈과 손을 동시에 활용한다면 동시에 두 명에서 세 명의 학생을 집중시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질문할 때 학생과 눈을 맞추며 이름을 불러주면 그냥 부르는 것보다 당연히 참여도가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손 동작은 단순하면 좋습니다. 네, 눈앞에서 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은 너무 정신이 산만하겠죠. 네, 숫자를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거 너무 좋죠. 아니면 손바닥을 갑자기 펴서 강조하는 거. 네, 이런 방식들 많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혹은 선생님들만의 시그니처 시선이 있으시면, 혹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 있죠.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 네,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짓과 시선이 어느 순간은 언어보다 더 강력한 전달 순간이 됩니다. 언제가 그러냐면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눈빛을 한 번씩 보내면 학생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수업을 뭐 잘하시는 우리 베테랑 선생님들이시라면 아마 적절히 잘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수업만 되면 학생들이 좀 집중을 하지 않는다. 혹은 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좀 지루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학생들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몸짓과 시선 몇 가지를 조금 연습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하셨습니다. 내가 첫 수업에 어떻게 걸어 들어가지? 어떤 표정으로 학생들을 맞이하지?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몸짓과 시선으로 하겠어. 자, 그럼 수업의 시작이 딱 되려면 우리 흔히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시동을 먼저 걸고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운전을 많이 연습해도 시동을 켜지 않으면 자동차가 가지 않죠. 네. 저는 수업의 시동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선생님의 첫 단어, 뭐가 돼야 될까?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아마 대부분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뭐, 여러분, 어제 하루 잘 쉬셨나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아니면 여러분들 뭐 어제 아침 먹고 오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학생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흔히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거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화의 시동, 수업의 시동을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할 때 질문을 던지면서 수업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나, 이게 참으로 중요하게 돼요. 선생님께서 수업을 잘 하려고 잘 준비해 봤지만 질문 한번 잘못 던지면 수업이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산만해지게 되죠. 그럼 이런 질문 진짜 최악이죠.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무슨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이제 막 아이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 그거 봐요. 저는 다른 거 봐요. 그거 재미없던데요. 그 드라마 가짜래요.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갑니다. 물론 수업의 목적이 그 어떤 토론 수업이면 가능하지만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사실은 그런 산만함을 원치 않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결국에 질문의 목적은 공감대 형성이잖아요.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그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의 어떤 특정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 윤리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런 식으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아니면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이런 식으로 악성 댓글에 관한 경험, 특정 경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게 있다면 학생들이 기본에 알고 있던 어떤 오개념을 끌어내는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 인공지능은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질문들. 아니면 여러분, 사람과 인공지능 중에 누가 더 번역을 잘할까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흔히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답이 조금 나오게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을 던져주면서 참여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매번 그렇게 학생들의 경험을 떠올리게 할 수는 없는데 단순히 그냥 주의 집중을 목적으로 질문한다면 그냥 일상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 아침에 올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당김 효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합니다. 네, 어쨌든 질문의 목적은 단순히 앉아있는 학생이 아니라 이 학생을 어떤 수업의 참여자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학생들을 변화시키려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항상 그런 질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활동 전환법입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에게 특정 활동을 하게 하면 서서히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집중이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집중을 다시 유지해야겠죠. 그럴 때는 작은 활동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활동 하나 가지고 집중을 유지시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특정 문장을 보여주며 여러분 이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혹은 자,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뭐 친구들에게 10초 안에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짧은 활동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 흐름이 이어져야겠죠. 네. 저는 가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학생들이 활동을 하다가 정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모둠 활동을 하다가 개별 활동을 하다가 전체 활동으로.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럼 점점 소란해지지만 중간에 다시 설명해야 될 게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럼 조금 게임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걸 어떻게 5글자로 표현해 보실 분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조금 잘할 만한 증거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럼 칭찬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어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활동을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만의 한두 가지 정도의 활동 전환 스킬을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확 유지시킬 수 있는. 그래서 손가락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 기억 남는 걸 표시하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오늘 수업 활동을 했을 때 제일 재밌었던 거 동그라미 쳐보기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을 집중을 시켜서 전체 활동으로 유도하는 것들 이런 방법들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 교사의 전달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거. 혹은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교사의 어떤 전달력을 키우는 거. 네,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제가 집중과 관련된 스킬, 일단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산만해질 때 바로 쓸 수 있는, 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첫 번째는 신호어입니다. 신호어는, 어, 첫 수업 때 만들고 가는 게 좋아요. 중간에 갑자기 만들면 사실 어색합니다. 네. 첫 수업 때 처음 만날 때 하는 게 좋고요. 이거는 어느 수업에나 적용이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첫 수업을 참관을 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영어 선생님께서 학교에 못 오시는 사정이 생겨서 제가 참관을 했는데 네. 첫 역시 외국어 선생님께서도 첫 수업에서는 신호어를 만들면서 시간을 할애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뭐 레디 하면 학생들은 고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티처 이러면 학생들이 뭐 look at you, look at you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가지 형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집중이 흐트러질 때 신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담임교사교 학생들과 오랜 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수업을 하고 평균적으로 1년에 제가 한 760시간 정도 수업을 해요. 그리고 지금 한 15년 정도 수업을 했으니까 11,000시간 이상 수업을 했네요. 이렇게 담임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 4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아침 8시 한 반부터 시작해서 2시 반 정도까지 학생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신호어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레포 형성이 금방 되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교과 전담 선생님들은 수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신호어가 없으면 집중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미래체험 강사 선생님들은 학생들 만나는 시간이 더 적죠. 이럴 경우에는 학생들하고의 어떤 긴밀한 레포 형성이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려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한다거나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신호어 없이도 집중시킬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신호어는 꼭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호어가 어렵다면 박수를 유도하는 게 있죠. 대부분의 학교에서 박수를 치는 게 있어요. 그뭐 1바 이러면 짝짝 짝짝 하고 무릎 손 올리는 거. 이건 아마 전국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저희 반은 이걸 안 하거든요. 근데 다른 들어오시는 선생님들께서 저희 반 수업을 하실 때 4반 이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박수를 치고 무릎 손을 하더라고요. 네, 어릴 때부터 이게 연습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들기. 네, 교사가 손을 들면 학생이 따라서 손들고 조용해지는 방식. 이런 것들 좋습니다.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그냥 손가락 하나로 입을 이렇게 가리는 그 하나로만 해도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만의 스킬, 신호어나 박수 유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정리로 나가는데요. 학교의 수업 시간은 몇 분인가요? 예.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부터는 50분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기초인데요. 네. 초등학교 수업은 보통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도입, 활동, 정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도입은 몇 분 하면 좋을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흔히 대부분의 수업에서 도입은 5분, 활동 30분, 정리 5분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입의 목적은 흥미 유발이죠. 그래서 본 활동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 활동과 관련된 질문을 해보고 참고 자료를 보면서 네, 수업할 준비가 되는 거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단계들을 설명해주는 시간이 됩니다. 활동에서는 선생님께서 준비한 핵심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정리에서는 요약과 퀴즈,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40분 수업이 아니라 보통 2시간 연장으로 수업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도입은 예, 마찬가지로 5분, 정리 5분, 나머지 70분을 활동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이 2배가 된다고 도입하고 정리를 2배로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입하고 정리는 5분 정도씩이면 적당하고요. 도입에서 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 관련 영상 보여주는 게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야기 나누기 많이 활용하면 됩니다. 활동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본 활동 하시면 되고요. 정리에서는 퀴즈,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거 알려주는 거. 좋습니다. 시간 배분이 딱딱할 수 있지만 이게 명확하면 학생들 수업 흐름을 쉽게 따라오거든요. 학생들은 성향에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간 배분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산만한 교실, 몰입된 교실 많이 들어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산만한 교실은 굉장히 주의가 분산되어 있죠. 반면에 몰입된 교실은 내 학생들이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만한 교실은 주의가 분산되어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되어 있으며 학습 동기가 낮습니다. 그 몰입된 교실은 집중을 잘하고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자, 이 차이를 만드는 건 학생들의 성향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학생들을 수업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리드하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교실 분위기가 바뀝니다. 물론 학습된 무기력증이나 아니면 학습돼 있는 어떤 태도 때문에 선생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선도 산만한 교실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산만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산만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교사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교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결국 이것입니다. 강의를 잘하는 건 수업이 재밌었다도 아니고, 결국 강의를 잘했다는 건 학생들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결론인데, 그럼 그걸 잘하기 위한 강의법은 전달력, 그리고 학생의 집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 이 세 가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많은 걸 떠들었지만, 결국에는 선생님의 태도, 몸짓,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에서 사용하시는 집중, 어떤 스킬, 그리고 시간 관리,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만이라도 당장 수업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 신호어를 하나 가져와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아, 내가 이제 바로 수업이 언제 있는데, 한번 이때 들어갈 때 어떤 표정을 지어봐야지. 걸음걸이는 보폭은 좀 크게 해봐야지.
처음에 딱 하면 학생들하고 하나씩 눈을 맞춰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수업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팁으로는 학생들 이름을 빨리 외울수록 좋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친해지면 출석부와 학생들 별명을 활용해서 빨리 외울 수 있고요. 아직 친해지기 않았다면 별명 활용하는 것은 조금 네,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조금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수업의 첫 5분 정도의 시나리오는 미리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아마 긴장이 풀리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업로 심화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강의의 기본기를 가질까 하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시간은 그렇다면 강의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전달할까? 결국 학생들이 어떻게 계속 집중하며 이 강사가 수업하는 거에 몰입할 수 있을까가 되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강의 자료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지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자료를 설계한다. 저희는 수많은 강의 자료를 가지고 다녀요. 그쵸? 저도 2014년부터였나요? 소프트웨어 수업을 했었고요. 지금 10년이 넘게 소프트웨어 강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디지털 새싹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강의 자료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 남이 만든 강의 자료 그대로 쓰지 않는다. 물론 강의 자료 다들 너무 잘 만들어 주시고 요새 정말 좋은 표준안도 많이 있는데 그걸 제가 먼저 보고 제 스타일로 바꿔야 수업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 어떻게 만드는 게 수업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조금 알 것도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게끔 조금씩 수정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들은 한 명의 강사로서 소프트웨어 강의를 하는 저는 어떻게 강의 자료를 설계하고 어떤 원칙으로 설계해서 가지고 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과 저와 비슷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진 팁이 한두 개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PPT. 우리 흔히 만드는 강의 자료의 핵심 원칙을 한번 알아보죠. 네.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 강의 자료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의 흐름과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대전제를 먼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자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PPT와 영상. 이런 자료는 우리를 돕는 보조도구이다. 이 대전제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끔 저도 그런 요구를 많이 들어요. 강의 자료 주실 수 없나요? 아니면 혹시 이 강의 자료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 요구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어떤 특정 업체나 이런 사업단의 요청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감사한 요청이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서 받는 요청들을 보면 이런 요청들이 많아요. 자, 강의 자료 만들어 주실 때 최대한 자세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밑에 그 슬라이드 노트에 어떤 강사의 멘트도 꼼꼼하게 적어 주세요. 이런 요청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 그 요청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드는 강의 자료가 어쨌든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나가셔야 되니까 어떤 의도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지 그 팁까지 다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그거 굉장히 당연한 요청이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강의 자료가 그대로 나가면 어떡하지? 왜냐면 제가 만들 때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만들었을 때는 이 강사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학생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자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덜어내야 될 것들이 있고 학생들 수업에
맞게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그걸 그대로 수업을 하시려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수업 내용에 따라서 갑자기 맞게 되었거나 아니면은 특정 요청에 따라서 어려운 내용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파트가 뭐냐? 자료는 보조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이 보는 화면이 그리고 우리 강사들이 켜주는 이 화면이 수업을 대신할 수 없다. 요거는 꼭 항상 염두에 두고 결국 수업은 우리 강사가 하는 거고 강사의 목소리를 통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강의 자료를 만들 때는 세 개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플, 단순해야죠. 그 다음에는 강조할 건 강조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흐름이 있다. 네. 강의 자료를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복잡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강의 자료가 너무 화려하고 복잡하면 강사에 대한 집중이 분산됩니다. 강의 자료는 강사의 설명을 듣다가 강사가 보시죠 할 때 보는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복잡하면 안 된다. 물론 어떤 강의 자료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이 따라해야 되는 순서를 알려줘야 될 때는 네, 그것이 단순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명이었겠죠. 네. 다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나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을 설명할 때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강조해 주는 거, 그리고 강의의 흐름을 설명해 주는 거 좋습니다. 다만 우리 소프트웨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PPT들은 화면 캡처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따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화면 캡처를 많이 하고 수업을 하시는데 이때에도 우리는 이 강조와 흐름 이 부분은 잊지 않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PPT를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가요? 하나는 왼쪽 거는 네, 배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나오죠. 글자가 정말 많은 PPT. 오른쪽은 네, 좋은 PPT,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만들어진 PPT입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오른쪽 게 더 보기가 좋죠. 네,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제가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수업 자료도 있지만 요새는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아마 캔바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실 건데 학생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어떤 발표 자료나 이런 걸 만드는 수업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학생들도 그래요. 자꾸 뭔가를 많이 설명하려고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조사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라고 생각이 되면 계속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발표자의 목소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과감하게 근데 필요 없는 내용은 쳐내고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보여줘야 보조자료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슬라이드에서는 최대한 5줄 이하로만 넣자. 그리고 큰 글씨, 큰 핵심만 넣자라는 게 저의 원칙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효과적인 슬라이드가 무엇인가라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왼쪽엔 제가 줄글로 써봤어요. 효과적인 슬라이드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드에 너무 많은 글자를 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글자를 많으면 청중들이 한눈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자 이렇게 쭉 넣었습니다. 네, 효과적인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왼쪽에 넣었지만 효과적이지 않죠. 네, 오른쪽에 똑같이 넣어봤습니다. 효과적인 슬라이드랑 슬라이드 작성 원칙, 5줄 이하, 큰 글씨, 핵심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과 비교해 보시면 네,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른쪽이 이해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강의 자료를 만드실 때 중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핵심적으로 내용을 줄여서 넣을 수 있을지 막 고민이 하시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한 장이 글 100줄보다 강하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슬라이드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대원칙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제가 특정 슬라이드에서 캡처를 한 건데요. 어떤 주제의 슬라이드였을 것 같나요? 야자수가 보이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행과 관련된 슬라이드에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자, 여행을 떠납시다. 여행은 참 좋아요. 설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저 야자수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비행기 하나를 보여주면 네, 사람들 마음속에 여행 안 간지 오래됐는데 올 여름에 여행을 못 갔는데 여행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어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5줄 이하 핵심만. 근데 그 핵심보다도 더 함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미지, 그리고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지랑 아이콘만 잘 활용한다면 글을 많이 쓰지 않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콘들을 사용하면 좋을까? 그냥 막 이렇게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보와 관련된 아이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프, 그리고 체크리스트, 뭐 저장, 이런 것들을 저렇게 아이콘들을 사용하면 조금 보기 좋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아이디어와 관련된 것들은 전구, 아니면 반짝이는 거, 관역은 목표, 그 성장을 나타내는 뭐 로켓, 시작, 발전, 새싹.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함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아이콘으로 사용해 준다면 네,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관련된 아이콘들, 그 시간, 흐름과 관련된 아이콘들, 그 시각적 임팩트와 관련된 아이콘들, 이런 수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 수업을 한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책상 활용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색은 너무 많으면 이쁘지 않죠. 물론 많은 색으로 이쁘게 할 수는 있지만 산만해지겠죠. 그래서 하나 정도의 색을 강조로 사용하고 보조로 한두 개 사용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 색을 조금 다르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색상을 활용하는데 색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은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빨간입니다. 빨강은 열정,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을 때 아니면 중요한 경고나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빨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빨강은 조금 공격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얘를 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파랑이죠. 파랑은 흔히 신뢰 혹은 전문성을 뜻하는 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색으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일까 하면 파란색 계열일 것 같아요. 근데 파란색 계열은 네, 차가워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을 기본색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주황이나 노란색과 같은 따뜻한 색으로 보조색을 조합을 한다면 좀 좋은 자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초록이에요. 초록은 성장이나 자연, 긍정적인 효과, 혹은 안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혹은 교육 분야에서 성공, 좋음을 뜻하는 강조의 표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초록색이 너무 진하면 좀 무겁거나 답답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밝은 톤의 초록색을 사용하면 조금 교육 분야에서 사용하는 PPT로서는 꽤 적합한 예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랑입니다. 노랑은 밝음, 반짝임, 창의성, 희망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PPT 내에서 특정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혹은 긍정적인 분위기나
주목을 유도할 때 노랑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노란색은 너무 밝기 때문에 배경색으로 많이 쓰면 눈이 피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도 역시 빨간색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포인트용 색깔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주황색은 열정, 혁신, 활기. 그래서 동기부여나 에너지 넘치는 발표, 참여 유도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주황색은 이게 색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을 사용할 때에는 차분한 색깔과 함께 사용하면 좋아요. 그 보라색이 있습니다. 보라색은 창의성, 그 고급스러움, 이런 때 씁니다. 그 예술, 문화, 혹은 마케팅과 같은 PPT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라색도 너무 진하면 너무 무거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밝은 톤과 섞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세련되고 권위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래서 아주 강한 그 배경색이나 고급스러운 인상에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쓰면 너무 어둡겠죠. 그래서 흰색, 노랑 등 밝은 포인트가 필수이고요. 흰색은 순수함, 깔끔함, 단순함에 쓰지만 가독성도 높일 수 있지만 텍스트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색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색은 뭐 배경색, 보조색, 원색 포인트가 조합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주의점에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결국 주황색은 차분한 색과 조합 필요. 보라색은 밝은 톤 섞어 쓰기.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결국에 각각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PPT를 만들 때 그 PPT의 내용에 따라서 기본색을 정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기본색을 차가운 계열로 했다면 따뜻한 색깔로, 혹은 내가 좀 어두운 톤으로 했다면 밝은 색깔로 보조자료를 써서 대비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PPT는 일단은 색도 중요하지만 결국 흐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첫 시간에 시간을 배분하는 거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PPT의 어떤 효과적인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PT를 도입, 활동,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도입 단계는 흥미를 유발하고 목표를 제시해야 되니까 흥미 유발과 목표 제시와 관련된 어떤 신뢰감을 주는 톤, 파란색 톤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와 봤고요. 활동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창의적성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어, 주황색 톤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조합하는 게 어떨까 해서 보라색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와 봤고요. 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아이콘들도 한번 조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입에서는 목표를 알려주는 깃발, 그리고 활동에서는 하나씩 참여해 볼 수 있게 활동을 알려주는 관역, 정리는 책, 이런 아이콘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형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살표를 잘 이용하면 흐름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한번 색깔, 도형, 아이콘 이런 거 잘 활용해서 PPT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꼭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한번 잘 만들어 보면 내 스타일대로 수업을 바꿔가면 그게 또 나의 시그니처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자료를 만드는 사람, 그런으로서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의 자료에서 또 중요한 게 활동지죠, 활동지. 활동지는 사실 필수로 수업 시간에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에게 뭘 할 거를 주면, 과업을 주면 잘 따라오고, PPT하고 연계되게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은데, 활동지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쁘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 막 그런 고민들도 되는데, 활동지 역시
칸이나 선을 잘 정리하고 아이콘으로 잘 정리하는 게 좋다. 그리고 글자는 많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시를 좀 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좋은 활동지, 이쁜 활동지,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데 저는 그보다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생각들을 잘 적어내는 활동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적절한 예시가 잘 들어가 있는 활동지가 중요하다.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다니시는 활동지들이 아마 대부분 디자인도 이쁘게 되어 있을 거고 이미 잘 만들어져 있을 텐데 다른 것보다도 그 활동지 안에 학생들이 해야 되는 그 예시가 잘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애니메이션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네, 애니메이션이 생각보다 집중에 방해가 돼요. 뭐 날라오기, 뭐 사라지기, 도드라지기, 별의별 애니메이션이 다 있는데 한두 번 강조할 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네, 집중에 꽤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강조라는 건 절제를 했을 때 힘을 발휘한다. 라는 걸 조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는 네, 최소한의 강조만. 제가 최소한의 강조만이라고 써놨다고 해서 강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강조되는 게 적어야 오히려 아,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강조는 최소한만이라고 적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는지,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파트입니다. 네, 패들렛인데요. 저 아래쪽에 링크가 있습니다. 네, 티치 링크 하고 보면 때안 보나요? RSC 2025. 제가 실제로 올 여름 학생들 로봇 대회를 운영을 했고요. 로봇 대회에서 학생들에게 안내 자료, 교육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일정도 안내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안내 자료들이 나가야 되고, 산출물 제출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한 시간에 단순한 강의를 나갈 때도 있지만, 디지털 새싹 같은 경우는 막 한 번에 4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한 패들렛에 모으는 편이에요. 지금 본 것처럼 패들렛에 좀 모아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한데요. 좀 학생 수가 많으면 수업을 놓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는 학생들에게 꼭 제가 띄우는 PPT를 같이 띄우고 보도록 합니다. 자기들 PC에도 좀 띄우게 하고요. 좀 놓치면 다시 보게, 그 나중에 활동할 때 또 볼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디다 넣는 게 좋을까 했더니 요새 패들렛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패들렛에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리고 패들렛 자체에 그 TA에 들어가면 그 링크 줄이기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QR코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질문도 적고요. 학생들 그 수업할 때도 더 오히려 이해가 잘합니다. 왜냐면 앞에 그 화면이라는 게 최대 단점이 앉는 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정도가 다른 게 최대 단점이잖아요. 그런데 본인 TV에 우리 강사가 쓰는 PPT를 띄울 수 있게 해주면, 그리고 이것을 그냥 뷰어로 제공하기 때문에, 네, 그냥 보게만 하면, 근데 조금 관리하는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참으로 좋았다라는 저의 경험이고요. 요것보다 조금 더 편리한 거는 요겁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 그래서 저는 이 패들렛과 더불어서 이 구글 사이트 도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구글 사이트 도구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패들렛 예선대회 운영할 때 사용했던 구글 사이트 도구고요. 오른쪽은 제가 저희 학교 그 광운대 캠프 디지털 새싹 할 때, 네, 사용했던 건데요. 왼쪽 거랑 오른쪽 거 성격이 조금 달라요. 왼쪽 거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구글 사이트 도구로서 이제 제출해야 될 거, 그리고 예선 미션 설명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모아서 만들어 놨고요. 오른쪽 거는
이제 같이 수업을 하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혼자서 수업을 나가기도 하지만 여러 명의 강사님들이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디지털 새싹이나 이렇게 어떤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최소한의 강의의 품질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최소한의 것들은 강사들끼리 조금 공유가 돼야 된다.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랑 같이 다니는 우리 강사님들도 다 같이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 도구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사용을 해서 같이 수업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한 군데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같이 보게 되면 그래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불안하지 않고 다 같이 불안도가 좀 낮아지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면 좋아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도 활용이 필수겠죠. 그래서 하나의 구글 드라이브 안에 내용들 모아놓고 이걸 가지고 패들렛 안내 자료, 구글 사이트 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요새는 너무 만들기가 쉬워졌어요. 뭐 제미나이나 챗 GPT 같은 걸로 바이브 코딩이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사이트 도구 만드는 것도 예전에는 좀 딱딱했다면 이제는 조금 예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안에 간단하게 안내 자료들 만들고 배치하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드라이브 정리랑 활용은 정말 필수 중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료는 결국엔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조수, 나의 비서, 나의 보조자라는 그 생각으로 강의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결국 우리 강사님들께서 주도하는 수업이 돼야 됩니다. 자, 내 수업 자료 한 장, 이미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 중에 한 장 정도만 한번 리디자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내 성격에 맞는 색상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정도만 아니면 조금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서 정리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아니면 적절한 아이콘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 사이트 도구나 패들렛으로 내 자료들을 모아보시는 거, 그런 작업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두 번째 차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업 노하우 심화 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텔링과 몰입형 수업 기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업이라고 하면 참 지식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위주로 수업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게 수업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수업이란 결국에 뭘까? 한번 학생들이 내 수업에서 초롱초롱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학생들이 초롱초롱 했을까?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내 수업에 집중을 했던 것 같은지 떠올려 보면, 아, 단순히 어떤 내가 설명을 했을 때보다 어떤 이야기가 곁들여졌을 때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집중했던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이야기의 힘. 즉, 단순히 지식과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수업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수업의 가치를 가졌는지,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것과 또한 학생들이 정말로 정말로 집중하는 상태인 몰입형 수업이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학습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거,
이야기라는 거.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반짝반짝하게도 각각 수업 상황에 비슷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 구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단순히 재미를 주는 요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돕는 강력한 도구로서 스토리를 한번 이해해 볼 겁니다. 두 번째는 몰입형 설명 기법을 한번 익혀보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건 정말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안 들릴 정도로 집중할 때 우리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 정말 몰입해서 먹는다. 정말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속담인데 우리가 학생들을 우리 수업에 그렇게 몰입을 시킨다는 건 정말 이 수업을 하는 교수자로서 정말 행복한 일이겠죠. 그래서 학생들을 한번 참여시킬 건데요. 그러려면 학생들을 수업에 단순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줘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 설명 기법도 습득을 해야 된다.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실제로 교실 속의 사례를 보면서 내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스토리텔링인가? 선생님들 혹시 좋아하는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릴 때 정말 책을 많이 읽었지만 지금도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었던 것이 정말 뇌리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책들이고요. 저의 유년 시절을 아마 가장 행복하게 채워줬던 책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다들 좋아하시는 이야기가 있으실 거고, 그 이야기가 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영화, 혹은 드라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왜 스토리텔링인가에 대한 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스토리텔링인가? 이야기의 가장 큰 힘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의 뇌는 단순한 정보보다 이야기를 더 잘 저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사실만 말하면 우리는 쉽게 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그렇게 가지 않죠.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백성들이 한자가 어려워서 글을 읽지 못하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했대. 그래서 아니 중국말하고 우리말이 다른데 그 중국말로 된 언어를 익히려니 너무 어려워서 백성들이 할 수가 있어? 너무 안타까워. 그들이 이것만 안다면 더 잘 살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밤마다 촛불을 켜고 연구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어. 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한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학생들 몰입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수업을 한번 디자인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며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몰입형 수업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스토리 구조는 흔히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스토리 구조는 제가 실제로 이번에 여름방학 때 디지털 새싹 수업 때 사용했던 스토리텔링 자료를 잠깐 캡처를 해온 건데요. 80여일간의 세계 일주. 아마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어릴 때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 마지막에 주는 짜릿한 반전까지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 이용해서 수업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자료로 수업을 할 때 참고로 학생들하고 재밌게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차시였던 것 같고요. 미국에 도착한 포그는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들소떼가 포그를 뒤쫓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포그의 조수 파스파르투가 포그를 구하러 오고 있습니다. 포그가 파스파르투가 도착할 때까지 들소떼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수업 연구를 하면서 수업 핵심은 사실 센서를 활용해서 선 밖에 벗어나가지 않는 로봇을 만들고 또 근접 센서를 활용해서 다가오는 로봇을 피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들쏘다에 피하기 놀이를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확실히 학생들에게 자, 바닥 센서가 있습니다. 자, 검은색 선에 올려서 숫자 값을 보세요. 한 12 정도 되죠? 자, 흰 선에 두세요. 네, 한 95 정도 되네요. 자, 바닥 센서 값이 50보다 클 때는 직진하시고 50보다 작을 때는 회전하게 만드세요. 물론 단순히 이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접 센서가 있습니다. 근접 센서 안에 숫자가 30보다 작아지면 회전하게 만드세요.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도 학생들은 수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수업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까요? 아니면 센서를 활용하는 목적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제기해 주는 거죠. 자, 들소떼가 찾아오고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뭐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로봇이 들소 로봇이에요. 이 들소 로봇이 경기장 밖에 벗어나지 않으려면 바닥에 있는 센서를 봐야 돼요. 자, 이 센서 한번 우리 올려놓고 숫자 확인해 볼까요? 자, 센서 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코딩을 하고 또한 재미있게 LED를 가지고 들소나 아니면 포고를 표현해보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스토리 구조를 문제 제기 그리고 탐험, 해결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 들소가 쳐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던지는 순간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탐험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린 탐험의 단계를 가는 거죠.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센서 값을 보기도 하고, 어떤 센서가 있는지도 보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아이디어를 내보겠죠. 그럼 마지막 해결 단계에서, 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우리가 센서라는 걸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하면서 나가서 실제로 들소를 피하는 로봇을 만들면, 네,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며 내가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다가 되는 거죠. 단순히 소프트웨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는 뭐 전래동화 아니면 뭐 최신 영화 뭐든 좋습니다. 우리가 아는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업에 같이 적용해 보면서 느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몰입형 수업을 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가도 좋지만 좀 비유법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비교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하기 쉬운 것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것들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알고리즘이라는 거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할 때 어렵잖아요. 알고리즘. 사실 한자에 익숙한 우리한테도 어려운 말이고 영어 단어라고 했을 때 저게 어떻게 파생돼서 만들어진 단어인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알고리즘을 설명해 주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학생들한테 얘들아 소프트웨어 수업할 때는 알고리즘이 중요해. 근데 이건 그냥 어떤 우리가 어떻게 코딩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 순서를 정하는 거야 라고 하면 학생들은 와닿지가 않아요. 아, 순서를 정하는 거? 그 무슨 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알고리즘은 요리 레시피라고 생각하면 돼. 그 너네가 할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 너네가 혹시 라면을 끓일 줄 알아? 자, 라면을 끓이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지? 그지? 재료를 준비한 다음에 물을 받고 그 불을 킨 다음에
끓으면 스프와 면을 넣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를 가지고 순서대로 해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잖아.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가 어떤 특정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는지 그걸 짜는 과정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조금이나마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I는 뭘까라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은 뭘까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할 때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들어낸 인공의 지능으로서 뭐 이렇게 딱딱하게 만든다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물론 이해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참 재미없게 듣겠죠. 근데 자, 인공지능은 탐정, 추리를 잘하는 탐정의 어떤 추리 과정과 비슷해. 나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죠. 너희들 좋아하는 코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추리를 해 나가는 거야. 어떤 게 정말 더 정답에 근접할까, 확률이 높을까라는 걸 정말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추리해 나가면서 정답에 가까운 걸 내놓는 거지. 라고 설명을 해준다면 학생들에게 재밌겠죠. 그래서 탐정이 추리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뭐 단서가 필요하겠지? 그럼 그 단서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럼 그 단서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좋겠지? 근데 선생님 단서가 너무 많으면 가짜 단서가 섞여 있으면 어떡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공지능의 어떤 특징, 인공지능의 성능, 이런 거 관련된 수업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우리가 특별한 이야기를 제공해 주지 않고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념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생활 속에서 좀 익숙한 것들, 그런 소재들과 연결하면 몰입도를 높은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이용한 몰입,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들과 연결된 몰입,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그것이 바로 몰입형 수업의 기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현실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몰입형 수업. 이건 결국 이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과 연결하는,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던지게 되는 그 개념들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려고 해도 학생들의 어떤 그런 자동화 아니면은 그런 어떤 사고 능력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됩니다. 그게 구체적 조작기라는 건 뭐냐? 실제적으로 뭔가를 조작하면서 익혀야 되는 단계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접근할 때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보면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꼭 알아야 되는 추상적 개념에 우리 교사들이, 우리 강사들이 다리를 다 놔줘야 되는데, 현실과 학생들 사이에 다리를 잘 이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 몰입형 수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실생활의 불편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왜 해야 될까? 소프트웨어 개념이 왜 필요할까?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그래요? 소프트웨어가 왜 필요하죠? 하드웨어는 뭐죠? 그 소프트웨어는 뭐죠? 아, 컴퓨터 같은 게 소프트웨어구나. 그 왜 필요하죠? 했을 때 이거 너무 실생활과 먼 얘기라서 추상적이지만 반대로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키가 작은데 자꾸 어른들 손높이에 있는 것도 불편해요. 아니면 저희는 뭐 집이 조금 멀리 있는데 이런 문화 활동하는 거 불편해요.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올 텐데 이 불편한 것들을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흐름을 만들어가 주신다면 이 소프트웨어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은 내가 이 배우는 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생활을 바꾸는 도구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몰입형 수업과 스토리텔링을 잘 준비해 주시면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개념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다라는 걸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고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게 연결이 되지 않고 단순히 자, 문제 해결해 봅시다. 엔트리로 코딩해 볼게요. 이 코딩 왜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은 엔트리로 변수를 활용해서 코딩해 볼게요. 이걸 왜 하는 거지? 변수 블록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단순히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 자체를 활용법을 익히는데 멈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념으로서 이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더 수업에 몰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현실과 연결하게 한번 예시들을 한번 볼게요. 자, 학생들의 이런 불편함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침마다 우유급식 순서가 헷갈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 우유급식 순서를 자동으로 정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내 자전거 위치를 어디다 놨는지 까먹어요. 자전거 위치 알려주는 앱을 만들 수 있지. 숙제가 뭐 있는지 깜빡해요. 그럼 숙제 알림 앱도 만들 수 있고. 이거 반복하는 거 너무 귀찮은데? 그러면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주는 프로그램도 우리는 있고. 약속 시간이 언제였지? 이런 정리해주는 캘린더. 교실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럼 소음 센서를 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로 많은 관심이 있는 반배정, 자리배정, 공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작위 추첨 랩.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례들을 이렇게 제시해주면,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예시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몰입형 수업의 또 다른 기법은 이제 비유와 은유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사실은 비유 안에 은유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비유 안에 직유법, 뭐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등등이 있는데, 어, 비유를 잘 사용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핵심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비유는 스토리텔링의 핵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데이터라는 걸 수업해야 된다면, 프로그램이라는 걸 수업해야 된다면, 이 정말 난감하단 말이죠. 저도 학생들과 이런 수업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에게 자, 데이터가 무엇일까 이러면 데이터요? 데이터 자료요? 그러면 저희는 진짜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될 수 있어. 숫자와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사진, 영상과 같은 비정형적인 것들도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중고등학생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했지만, 이거 얘기를 처음 듣는 학생들은 정말 난감한 거죠. 정말 이걸 처음 듣는 학생에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를 인생 처음 배우는 학생에게 오늘 수업한다고 한다면 그 학생이 앞으로 데이터를 재밌어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데이터를 지루해 할 수도 있는데 그 영향이 내 수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설명할 때 굉장히 난감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추상적인 데이터랑 프로그램을 현실적인 것들 사이에 우리가 스토리텔링과 몰입형 수업 기법으로 다리를 놓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법으로 비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데이터를 그냥 사실이나 정보를 모아둔 것이라고 하면 추상적인데 데이터는 이 친구들에게 만약에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는 요리에 필요한 재료와 같아요. 그럼 학생들이 요리에 사용되는 그 재료들 각각을 데이터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겠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뭘까요? 그거는 요리사나 혹은 레시피, 다시 말하면 요리를 완성해 나가는 주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 지금 처음 보는 개념을 쉽게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과 추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좋은 도구가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데이터란 감자, 당근, 고기, 소금처럼 음식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다양하죠.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글자, 이것들이 바로 컴퓨터에게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라고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니, 요리사처럼
요리사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방법이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감자와 당근을 볶아서 카레를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프로그램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응? 자, 신선한 재료가 있으면 더 맛있는 요리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재료라고 해도 요리 방법이 달라지면 다른 음식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좋은 데이터를 쓰면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도 프로그램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요. 우리가 요리할 때처럼 데이터가 충분해야 하지. 그리고 프로그램도 잘 짜야지. 그래야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어떤 좋은 결과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재료와 레시피의 관계, 재료와 요리사의 관계가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관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또 비유가 아닌 다른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자면, 네, 게임화 기법,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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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비유와 함께 자주 쓰이는 기법입니다. 몰입형 수업의 기법인데요. 퀘스트, 레벨, 포인트 이런 것들이 게임화 기법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학생들이 게임화를 좋아하는 걸 이용한 건데요. 현실의 주인공으로 느끼게 할 때 스토리텔링과 비유를 사용하고 또 하나 퀘스트의 주인공으로 할 때 게이미피케이션을 사용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 학급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수학과 관련된 어떤 학습 도구예요. 근데 학생들이 수학 학습을 진짜 열심히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나의 티어는 골드 1입니다. 나의 경험치. 이제 수학 문제를 몇 개 풀었는지, 정답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저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 숙제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게임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냥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그쪽 결과에 그냥 경험치를 주는 것 뿐인데,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화 기법,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처럼 자주 쓰이는데, 단순히 문제를 풀어 이게 아니라 자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퀘스트를 수행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몰입도가 엄청 달라지겠죠. 저도 실제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참여형 스토리의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은 학생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비유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게임화보다도 더 직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단순히 이야기꾼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냐?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학생들이 그럼 제가 탐정이라고 뭔가요? 그럼 교사가 이제 살짝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주겠죠. 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저는 요새 헬로 메이플로 수업을 좀 자주 하는데요. 헬로 메이플로 학생들하고 같이 게임을 만들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본 어떤 기초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해주는 수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급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때 간혹 가다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이제 배포를 해요. 배포를 하는데 구동이 되지 않아요. 제가 한두 개 정도 오류를 넣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하고 이런 게임을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을 배포를 했어요. 갖고 한번 불러오게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탐정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 중에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그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엄청나게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하면서 찾는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수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게 느끼는 친구도 있고 한데, 자기가 한두 개만 수정하면 뭔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집중도가 달라지고요. 실제로 그 문제를 찾았을 때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이게 단순히 디버깅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할을 갖게 되니까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 제가 경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자면 스토리, 결국 학습 몰입의 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스토리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 비유 사용하는 거, 그리고 학생들에게 게임화 기법 사용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인공이 돼서 역할 놀이를 해보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께서 주로 하시는 수업을 한번 이 스토리를 좀 이용해서 요약도 해보시고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가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교사를 한 지 15년이 넘었고, 소프트웨어 수업도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매번 수업이 어렵고, 매번 수업을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저의 경험이 지난다고 해서 누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수업을 많이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한 번에 하나씩이라도 더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시작으론 강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나의 어떤 수업 태도나 나의 발성, 나의 목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보게 되는 수업 자료들을 조금 집중도 있게 변화시켜 보는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내용으로 스토리텔링 이용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된다면 선생님들 수업에 바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재밌고 즐거운 수업 하시길 바라면서 준비된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